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지은이는 클로드 안쉰 토머스, 옮긴이는 황선효, 출판사는 모네의 정원입니다. 책값은 14,000원, 총 페이지 수는 231쪽, 초판 일쇄는 2021년 7월 19일입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At Hell's Gate, 우리말로 직역하면 지옥의 문 앞에서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는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 훈장과 공군 수훈 십자 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젤터 파운데이션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 수행자로 거듭났다. 나는 17살 나이에 미 육군에 입대했고 베트남 복무를 자원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직접 가담했던 나는 훈장을 달고 명예롭게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기 직전까지 그런 사륙을 멈출 줄 몰랐다. 전쟁으로 산산이 부서진 내 마음을 발견했을 때 나는 정당화될 수 있는 살인이란 없으며 올바른 폭력과 그릇된 폭력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고 전쟁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쟁이란 단지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행위일 뿐이다. 삶은 좌절과 불만족, 불안전과 슬픔을 안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과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이며 이 고통과 화해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폭력을 종식시키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베트남을 가지고 있다. 저마다 자신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비가 내리면 나는 젊은이들이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전쟁터로 걸어 들어간다. 네이팜탄의 포격으로 가로수들이 파괴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보인다. 17살 난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또는 여자친구를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 모든 것을 다시 떠올리고 난 뒤에야 나는 지금은 단지 비가 내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더 나은 단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런 경험을 플래시백이라 부르자. 플래시백은 아직 화해하지 못한 과거의 경험들을 다시 체험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나는 슈퍼에서 야채 통조림을 꺼내려고 선반에 손을 뻗치다가 문득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 통조림에 부비 트랩이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평화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껴안고 수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 이전의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배운 것이라곤 오직 싸우고 죽이는 방법뿐이었다. 나는 펜실베니아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나의 아버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마을 어른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전쟁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전쟁이 마음속에 남긴 깊고 커다란 상처를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멋진 모험담처럼 전쟁을 이야기했다. 나는 아버지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왜 전쟁에서 입은 깊은 상처를 부인하고 오히려 그것을 환상으로 짙게 채색했는지를 이제는 이해한다. 그들은 전쟁이 전쟁 당사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끼친 깊고 광범위한 고통을 부인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수호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나는 자원해서 베트남에 갔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전쟁과 폭력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했다. 베트남에서 며칠이 지난 뒤 비로소 나는 그 실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광기였다. 내가 본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아직도 나는 그것을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사람들의 눈빛에서 공허감을 느낄 수 있다. 그곳은 마치 초현실적인 공포 영화와도 같았다. 신병훈련소에서 우리는 인간을 증오하도록 교육받았다. 어느 날 내가 총을 세우다가 그만 총을 떨어뜨렸다. 중사였던 교관은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해댔다. 그는 손가락으로 나를 쿡쿡 찌르며 욕지거리를 해댔다. 그러더니 바지를 내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오줌을 갈겼다. 이틀 동안이나 나는 씻는 것을 금지당했다. 심한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배출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적에게 분노를 돌렸다. 우리는 적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자신마저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군대에서는 모든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군에 입대했다. 나는 한 대학교에서 체육 장학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제안을 거절하라고 다그쳤다. 넌 별로 착실하지 못해. 그런 거친 성격으로는 대학에 가봤자 금방 퇴학당할 거다. 아버지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었다. 나는 다루기 어려운 아이였다. 집을 떠나 군대로 향했던 그날이 떠오른다. 아버지는 집에서 40km 떨어진 펜실베니아주 이어리의 버스터미널까지 나를 태워주었다. 나는 갈색의 작은 보이스카우트 가방을 갖고 갔다. 아버지는 나를 터미널로 데려가 표를 끊어주고는 곧바로 돌아갔다. 작별의 포옹도 악수도 이별의 말도 없었다. 아버지는 버스를 기다리는 나를 내버려두고 그냥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8주간의 신병 교육은 처음부터 끔찍한 고역이었다. 나는 육체적인 모든 훈련에서 뛰어났지만 소위 군기 교육에는 아주 애를 먹었다. 반항적인 성격인 나로서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모든 감정적, 심리적, 영적인 학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당시에 나는 신병훈련이 입소자를 파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훈련의 목적은 나를 파괴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개조시키는 것이었다. 베트남에 있는 동안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직접 가담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학대와 무관심으로부터 신병훈련의 잔혹함까지 골고루 겪어온 나는 내 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적일 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짜 총알이 오간다는 점만 빼면 친구들과 숲속에서 벌였던 카우보이 인디언 놀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많은 훈장과 상을 받으면서 아주 멋진 군인이 되어갔다. 나는 내 일을 즐겼다. 그리고 항공훈장을 비롯한 많은 훈장을 받았다. 하나의 항공훈장을 받으려면 25회의 전투 임무와 25시간의 전투 비행을 수행해야 한다. 나는 베트남 복무 마렵에 무려 25개 이상의
항공 훈장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약 625시간의 전투 비행과 625회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는 의미다. 그 모든 전투는 사람을 죽이라는 임무를 띈 것이었지만 나는 한 번도 그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베트남 사람들은 나의 적이었다. 가게 주인, 농부, 여자, 어린아이, 갓난아기. 그 모두가 나의 목표물일 뿐이었다. 언젠가 한 마을에서 자동화기의 맹공격을 받고 있던 보병부대가 우리에게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는 총 공격 대형을 갖춰 날아갔다. 우리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죽였다. 아이들, 물소, 개, 닭. 아무 느낌도 생각도 없었다. 광기에서 나온 행동이 건물, 나무, 수레, 바구니, 그 모든 것을 파괴했다. 사격을 마친 후에 남은 것은 시체와 불길과 연기뿐이었다. 그 광경은 끔찍한 꿈과 같았고 전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나는 사람을 죽이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곳에서 두세 달이 지나 처음으로 부상을 당했을 즈음 나는 이미 수백 명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가담돼 있었다. 그리고 날마다 아직도 그들의 수많은 얼굴이 떠오른다. 고향에 돌아온 나는 짧은 휴가를 보낸 후에 켄터키주 포트 녹스에 있는 아일랜드 육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 1967년 여름 헬리콥터 사고로 어깨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이다. 나는 포기각서에 서명한 후 퇴원했고 군에서 제대 조치되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나 자신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전과 같은 생활은 불가능했다. 내 마음 속에서 전쟁은 아직 멈추지 않은 상태였다. 접촉하는 모든 것이 전쟁을 떠올리게 했다.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마약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1983년까지 나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술과 마약과 담배와 섹스로 달렸고 여기저기로 떠돌면서 달렸다. 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머문 적이 없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일을 견딜 수 없었다. 친절한 사람들도 내 과거를 알면 곧 등을 돌릴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베트남 참전 용사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전후는 없었다. 베트남 생존자로서 나의 삶은 계속되는 전쟁일 뿐이었다.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고립시켰고 점점 더 마약에 빠졌고 점점 더 이방인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나는 결혼은 원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었다. 어쩐지 아이가 나를 구원해 주리라고, 무의미한 내 삶에 목적을 부여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렇게 우리는 아들을 가졌다. 아내와 나는 아기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곤 했다. 하지만 나는 아기가 칭얼댈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다가 술을 마시거나 집을 나갔다. 나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쨌든 아이가 울 때마다 달아나고 싶은 충동에 빠졌다. 결국 아들이 3살쯤 되었을 때 나는 아이와 아내를 버리고 떠났다. 나는 나 자신의 고통에 완전히 지배당했고 내가 내 안의 고통을 직면하는데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단지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경로를 억누를 수 없었다. 경로는 화와 다르다. 경로는 뚜렷한 대상이 없는 거대한 감정의 폭탄이다. 경로는 슬픔과 무기력과 절망과 냉대를 깊이 느낄 때 생겨난다. 나는 그러한 감정들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항상 권총을 가지고 다녔다. 권총이 없으면 불안을 견딜 수가 없었다. 후에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고서야 진정하고 영속적인 안전은 오직 우리 자신의 고통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움으로써만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주 베트남에서 죽은 병사들이 행운아라고 느꼈다. 살아남은 우리, 그 상처를 안고 이 현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는 계속 대가를 치러야 했다. 베트남에서 사망한 미군들의 수는 58,206명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 미국의 베트남 개입은 공식적으로 1975년에 끝났다. 그러나 1975년부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어림잡아 베트남에서 복무한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 남녀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국의 노숙자 인구 중 약 40에서 60%가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다. 그리고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국민 평균보다 이혼율이 훨씬 높다.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참전자들도 친밀한 부부관계를 맺을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나 역시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면에서 상처를 입었다. 전쟁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남겼다. 전쟁의 현실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나와 함께 살고 있다. 그 현실을 숨기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전쟁은 절대로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군대에서는 사람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또한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도 사람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습관은 좀채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잃게 된다. 삶의 곳곳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있다. 나는 1983년 약물 중독 재활센터에 들어가서 마약과 술을 끊었다. 카페인과 니코틴을 끊었다. 정제설탕과 고기를 먹지 않았고 문란한 여자 관계도 정리했다.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이 이끄는 베트남 참전자들을 위한 불교 명상 수련 회의에 참석했다. 그때는 해질녘마다 두려움에 빠져들던 시기였다. 매복의 두려움, 공격의 두려움,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공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두려움은 내 이성을 압도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떨어진 숲속에다 텐트를 쳤고 거기에 앉아서 나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야? 왜 베트남 승려의 불교 수련회에 와 있는 거냐고. 넌 제정신이 아니야. 완전히 미쳤어. 수련회 첫날 밤은 틱나탄 스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 베트남 사람을 보고 있자니 전쟁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내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사건들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들 중 하나는 왜 내가 오래전에 내 아기의 울음을 견딜 수 없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베트남에서 복무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우리는 어느 마을 밖에 착륙해서 헬기 엔진을 껐다. 마을 근처에 착륙할 때면 종종 아이들이 떼지어 달려와 헬기 주위를 둘러싸곤 했다. 그런 아이들은 음식을 구걸하거나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나 코카콜라를 팔거나 자기 어머니나 누이의 매춘을 알선한다. 그날도 25명 정도의 아이들이 헬기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는 불안해졌다. 베트콩은 종종 아이들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M60 기관총을 아이들 머리 위로 한번 갈겨서 그들을 쫓아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다 도망갔는데 한 아기가 땅에 누워 울고 있었다. 헬기에서 60c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나는 서너 명의 병사들과 함께 아기에게 다가갔다. 나의 선한 본능은 그 아기를 달래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이 모두들 멈춰 라는 외침으로 입에서 막 나오려는 찰나 한 병사가 손을 뻗어 아기를 잡았고 그 아기는 폭발했다. 아마도 그 아기는 부비 트랩에 걸려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적의 수류탄과 박격포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3명의 전우가 죽고 나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몸은 피와 잘린 사지로 뒤범벅이 되었다. 내 마음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 사건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3살 난 아들과 아내를 떠난 것은 그들을 견딜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로 인해 떠오르는 기억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였다. 그것은 나 자신의 고통 때문이었다. 스님은 고통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통과 직접 마주해서 깊고 세세한 고통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이 현재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스님은 우리보다 비참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만물은 예외 없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법이며 스스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전쟁에 가장 책임이 있고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은 비참전자들의 생활 방식 그 자체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겨우 할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뿐이었다. 눈물이 나서 겨우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짠콩 스님은 눈물 흘리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베트남에 가시기 전에 플럼 빌리지에 먼저 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플럼 빌리지는 프랑스에 있는 틱나탄 스님의 수행처이자 공동체였다. 전쟁터에서는 위험과 안전,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학대받는 아이의 혼란과 아주 흡사하다. 어른은 누구든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 그 아이에게는 학대자로 의심받는다. 이처럼 폭력과 전쟁은 우리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두려움과 불신으로 물들여 오염시킨다. 두려움은 이렇게 속삭였다. 그놈들이 나를 초대하는 이유는 나를 재판에 넘겨 전범으로 감옥에 쳐넣거나 처형시키려는 수작일 뿐이야. 그 두려움은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다.
나는 베트남인들과 지낼 수 없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숲속에 텐트를 쳤다. 또한 텐트에서 반경 20에서 30m 정도의 경계선을 긋고 부비 트랩을 설치했다. 실제로 사람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겁을 주거나 사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내가 미리 알기 위해서였다. 플럼 빌리지를 떠나기 열흘 전 나는 그 부비 트랩을 철수했다. 나는 짠콩 스님에게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부비 트랩을 철수하신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설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이었다. 플럼 빌리지에 머무는 동안 나는 죄의식으로 괴로워했다. 스님들에게 내 고통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있고 이 순간은 아름답습니다. 나는 계를 받고 참전 군인들과 죄수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이 참전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전쟁을 용인하고 전쟁 비용을 대고 전쟁에 파견되는 군대를 지원한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은 자신이 전쟁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잊기 위해 전역 군인들에게 등을 돌린다. 전쟁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은 우리 마음의 연장선이고 전쟁의 뿌리는 우리의 본성 속에 있다. 전쟁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일어난다. 전쟁의 폭력이든 거리의 폭력이든 가정의 폭력이든 모든 폭력의 경험자는 타오르는 촛불이며 세상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만 않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사막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목말라 죽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학대다. 나는 폭력과 관련된 체험들은 반드시 말해질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 주의 깊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새로운 방법이 아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 순간밖에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호흡을 의식하는 것이다. 편안히 앉아 배에 손을 얹어라.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라. 숨을 내쉴 때 배가 수축되는 것을 느껴라. 들이쉬고 내쉬고 생각의 흐름에서 당신의 호흡으로 의식의 중심을 이동하라. 마음이 산란해진다면 그 산란함은 여러분을 호흡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부드럽고 고요한 종소리라고 생각하라. 하나하나의 의식적인 호흡과 함께 여러분은 현재의 순간에 살고 마음 챙김 속에서 사는 능력을 연마하고 있음을 알라. 현재에 살며 삶 속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행동에 마음 챙김할 필요가 있다. 문을 열고 선반에 접시를 놓고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신발끈을 매고 걷고 일어서고 앉고 이를 닫고 차를 모는 모든 행위에 마음 챙김 해야 한다.
마음챙김 속에서 사는 것은 의식의 깨어남을 의미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가끔 나는 두려움과 의혹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고 고통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 수치심도 마음챙김의 종소리로 느낀다. 나는 밤에 잠을 자기가 아주 어렵다. 전쟁 초기의 어떤 경험 이후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잠을 자기 위해 한 장소에 헬기를 착륙시켰다. 그런데 늦은 밤 베트콩이 아군 보호구역의 경계선에 침입했다. 약 135명의 미군 중에서 15에서 20명만이 무사히 살아남았다. 나는 운 좋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밤새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내 손으로 사람을 죽여야 했다. 전투가 잠잠해질 때면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다. 나는 누구를 쏘는지도 모르며 총을 쏘아야 했다. 적과 아군을 분간할 수 없었다. 그것은 정말 광기가 난무하는 난장판의 아찔한 경험이었다. 거기서 살아남은 후 나는 밤에 잠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밤도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밤은 나에게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안전을 맡길 수가 없었다. 나는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경계선이 뚫리고 침범당한 이유는 보초를 선 사람들이 졸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나는 밤이 무섭다. 무섭지 않을 때도 여전히 심란하다. 밤이 다가올 때 나는 엄청난 불안감을 느낀다. 내가 마음챙김 속에 살지 않고 고통의 씨앗과 내 삶의 원인과 조건들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나를 지배한다. 나는 내가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내 선택은 내 고통에 의해서 지시받는다. 내 고통은 나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한다. 내 고통은 내가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면서도 항상 내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불면증에 저항하는 한 내 삶은 고통스러웠다. 나는 내가 잠잘 수 없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였다. 마음챙김 속에 살 때 나는 판단하지 않으며 내 고통의 본래 모습을 만나고 껴안을 수 있다. 내 감정들은 옳지도 그르지도 않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것들은 그저 있는 그대로다. 판단하지 않을 때 내 삶에는 훨씬 더 많은 자유가 있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이 노숙자, 마약 중독자, 살인자, 어린이 성추행자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그들과 다르지 않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망각 속에 산다면 우리도 역시 자기도 모르게 노숙자나 강간범이나 치안이 될 수 있다. 고통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그런 곳으로 데려가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 왔는지, 심지어는 우리가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사실 나와 타인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마음챙김은 분리된 나라는 생각 너머로 우리를 인도하고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는 타자와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해준다. 삶은 고통이다.
마음챙김을 수행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통에 대응하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은 변할 것이다.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유대교든 내가 아는 모든 영적 전통에서는 삶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성스러운 것이다.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내가 그 무엇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성을 초월한 이해에 다다를 수 있다. 그때 나는 내가 그리고 내 행동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가 앗아간 목숨에 대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들을 되살릴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깨어남으로써 고통을 영속시키지 않고 의식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과거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불교 수행을 통해서 깨달았다. 내가 찾은 답은 봉사의 삶을 살고 긍정적이고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나의 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세상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내가 직접 가담했던 그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 폭력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작용은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을 가져온다. 이것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다. 반작용이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폭력이 더 많은 폭력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역사를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다. 불가피한 도구라는 정당화 덕분에 끝없는 전쟁과 폭력이 반복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전쟁은 결코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폭력은 인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며 참된 해결책은 비폭력의 윤리와 가치에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 비폭력을 실천하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며 엄청난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 결국 모든 책임과 행동은 개인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개인이다. 비폭력이란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의식적으로 그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비폭력이란 갈등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든 수동적이든 계속 폭력을 사용하게끔 하는 우리의 조건화와 무력감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비폭력은 분쟁의 와중에서 어떤 공격성도 없이 진리와 자비심을 강력히 옹호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으며 비관론자들이 설파하는 재앙을 통하지 않고도 전쟁과 고통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퍼뜨리고 싶다. 사람들은 보통 순례란 성스러운 곳으로의 여행으로 생각하고 순례자는 헌신의 행위로 그런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한다. 순례의 이러한 정의는 너무 표피적이다. 성지는 자기 자신이지 외부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지란 그런 여행을 통해서 개발된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순례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 또는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는 나라가 다르면 서로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조건을 공유하고 있다. 나는 전쟁에서 죽은 모든 이에게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죽은 미국인 병사, 죽은 남베트남 병사, 죽은 모든 민간인, 죽은 베트콩 병사, 그리고 이런저런 전쟁에서 죽은 모든 사람에게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들은 모두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전쟁과 폭력이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틱나탄 스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나는 베트남에서 내가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저 수행하게. 자네가 걸을 때는 학대받고 착취당하고 탄압받고 불구가되고 상처받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 목숨을 잃은 모든 일을 위해서 걷는 것이기 때문이지. 자네가 걸을 때는 모든 참전자를 위해서 걷는 것이야. 자네가 앉아서 명상할 때는 모든 참전자를 위해서 앉는 것이네. 그러니 자네가 깨어나고 치유되는 것이 바로 자네 속에 있는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네. 그러므로 내가 걸을 때는 폭력과 공격성으로 인한 모든 피해자를 위해서 걷는 것이다. 내가 걸을 때는 모든 참전자를 위해서 걷는 것이다. 그들 모두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내 감정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들은 내 안에 있다. 나는 내면의 것을 대상으로 작업할 수 있을 뿐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느낌과 지각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지 내 생각과 느낌대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느낌이 올라오는 순간을 수행을 위한 순간으로 삼아서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느낌으로부터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수행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삶이 내게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통을 피해야 한다면 그런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 고통에 접촉하지 않고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진실로 행복해지기는 불가능하다.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게 고통을 껴안고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삶에서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기쁨은 그 속에서 자란다. 치유란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 챙김 속에서 현재에 사는 것이다. 두려움과 접촉할 때마다 나는 먼저 두려움과 열린 관계를 맺고 두려움에 집착하지도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아야 하며 두려움 이면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건 돌을 뒤집는 것과도 같다. 나는 죽는 날까지 계속 돌을 뒤집으며 항상 더 깊이 보아야 한다. 평화는 갈등의 부재가 아니다. 평화는 갈등 안에 있는 폭력의 부재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격성과 화와 폭력을 접어야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습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서로 간의 불일치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한다.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이다.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된다. 갈등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면 대부분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더 커져서 폭력과 공격성의 형태를 띨 것이다. 우리는 폭력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 당신은 자신의 슬픔과 상처를 직시할 수 있다. 당신 자신의 지금 모습과 싸우지 않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당신 자신의 경험을 열어젖힐 수 있다. 거기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저 느끼고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투쟁을 멈추고 당신의 삶에 온전히 존재함으로써 오는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이 평화와 자유에 이르는 참된 길이다. 지금까지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는 해방둥이 1945년생이었습니다. 만 5세 때 겪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평생 총소리, 폭탄소리 나오는 영화를 싫어하셨습니다. 정확히는 두려워하셨죠. TV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 너무 무섭다고 TV를 꺼달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재미있는 영화를 무서워할까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만 5세였던 어린 여자아이에게 전쟁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지 불쌍한 마음에 가슴이 저릿합니다. 저에게는 월남전 파병을 다녀온 삼촌들이 있습니다. 10대 때 정말 궁금했지만 삼촌들에게 차마 물어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오면 너무나 공포스러울 것 같아서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월남전을 다룬 걸작 소설인 안정효 작가님의 하얀 전쟁은 작가의 파병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자전적 소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그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오늘 이 책을 소개하며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의 첫 살인 경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주인공이 비록 적군이지만 전투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주인공은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인간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쟁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죽은 자의 육체를, 살아남은 자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눈앞에 닥치게 되면 반드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이 전쟁의 가장 비극적인 속성입니다.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960번에 달하는 전쟁을 겪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벌어진다면 저 책한민국도 K2 소총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지만 막을 수 없다면 무조건 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긴 자의 결말도 끔찍하지만 진 자의 결말은 더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모든 전쟁이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